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중보건 그리고 보건행정 이제 기본이론 첫 시작이고, 기본이론을 하기 전에 제가 이 공중보건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는 제가 이제 어떤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 시험을 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제 이 수험 기간을 보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OT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간호학 학사 베이스의 보건학 석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과 보건학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보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약간 딥하게 재밌게 강의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그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의 직렬이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건직 있고, 이제 보건직이랑 의료기술직이 가장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보건연구사 직렬이 있고요. 복지부나 방역직, 보건진료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각 직렬마다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둘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 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보건직은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보건행정 두 과목이 전공 과목입니다.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 있고, 나머지가 이제 뭐 생물 의료 법규가 들어가죠. 그래서 공중보건만 들어가는데, 공중보건에도 제 교재를 보면 보건행정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한 파트로. 왜 그러냐면 공중보건 시험 문제에 보건행정 문제도 나와요. 한 두 문제 정도는 거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커버될 수 있도록 강의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고, 보건연구사는 그 전공 과목이 어떤 지역은 보건학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어떤 지역은 보건학 개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거든요. 보건학 개론은 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과목입니다. 그냥 보건학이라는 학문에 개론이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지 그냥 동일한 학문이고, 그럼 보건학은 이 두 과목과 뭐가 다르냐, 공중보건에 행정 파트가 더 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건학을 시험 보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들을 때 공중보건 수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 중에서 일부분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이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1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교재가 그냥 한 권으로 단권화 돼가지고, 이제 예전 교재 같은 경우는 1권, 뭐 최신 2025년 교재 같은 경우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건행정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건행정 문제가 이제 너무 다 뒤에 그 행정학 원론 문제까지 막 나오고, 그래서 이것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봐도 돼요. 봐도 되는데 좀 효율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강의 소개 이런 것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부는 이제 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둘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공중보건만 있는 경우도 있고, 보건행정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 자기 시험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고, 방역직 같은 경우도 공중보건 또는 7급인 경우에는 보건행정까지 들어갈 거고, 보건진료직은 공중보건이랑 지역사회가 들어가는데, 지역사회랑 공중보건은 한 80%가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과목을 가지고 한 시험 준비로 두 과목을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직렬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원도 되게 많은 곳이 있고, 또 우리 학원보다 훨씬 더 메이저한 학원들도 있고,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굳이 대방고시 학원에 안진아라는 사람을 찾아서 수업을 들으시는 데는 되게 많은 조사를 하셨겠죠, 여러분들도? 그냥 오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냥 왔다면 친구가 여기서 공부했는데 붙었대. 그런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OT 강의라던가 또 샘플 강의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강사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합격생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의료기술직이랑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저희 학원 출신이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워낙 공통 과목이 조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할 그 범위가 이제 그 강사의 범위가 굉장히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메이저 학원에서 공통 과목을 하고 전공 과목을 제 수업을 듣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해요. 어쨌든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 그 후기를 보면은 그냥 믿고 해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 수업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강사를 선택했든 여러분들이 이미 돈을 내고 강의를 샀잖아요. 그럼 내가 이미 선택이란 걸 한 거거든요.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냥 빨리 환불하세요. 왜냐하면 제 수업이 865 안 86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나랑 맞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랑 안 맞다 싶으면은 빨리 환불하고 다른 강사를 선택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정말 저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만 믿고 따라가면 나는 합격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지 합이 맞으면서 여러분들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굉장히 많은 합격생들이 있고, 그냥 거의 대부분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합격 수기 쓸 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100점 맞았어요. 야. 100점 맞았어요. 예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과목을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제 목표는 그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하면 좋지. 너무 좋지. 근데 핵심만 요약해서 공부를 하면은 합격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은 몇 점을 맞아야 된다? 100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 아니잖아요. 뭐 허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고 어차피 1등, 2등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내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1등, 2등 정도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1등, 2등 하려면 100점 맞아야 돼요. 왜? 국어, 영어, 한국사 100점 못 맞을 거잖아. 생물이랑 의료법규가 100점 맞기 더 어려워요. 그나마 100점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게 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점을 맞아줘야 나머지 과목에서 조금 부족한 걸 채워서 내가 합격선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연구사라는 직렬은 사실 3과목 중에서 2과목 또는 뭐 3과목 전부가 제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보건연구사는 6급임에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도 보건연구사 시험 보시는 분들의 합격선이 대부분 95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0점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쏟아 부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쉬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적중률 높다라는 이건 뭐 광고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과목, 공중보건이라는 과목과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부터 책도 너무 두껍고 내용도 많고 후기나 또 내가 뭐 베이스가 여러분들이 보건 계통이니까 아마 감염병, 그다음에 뭐 물 수질 기준, 저런 것들 언제 다 외워, 이런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외울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하나 싶은데, 그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얘가 하나의 전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중보건이라는 걸 전공 과목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학 하면 수학 전공자잖아. 영어 하면 영어 전공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은 수학도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가 분수가 되고 뭐 소수점이 되고 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과목을 묶어서 짬뽕 시켜놓은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서라는 게 없어요. 이 과목에는. 순서라는 게 없어요. 차근차근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과목을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딱 봤을 때 뭔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뭔지 모르는 걸 설명을 안 했는데 단어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뭔지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뒤에 가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뭐 건강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간호학에 대한 베이스도 들어가 있고, 산업보건도 있고, 모자보건도 있고, 역학도 있고, 통계도 있고, 행정도 있고, 노인보건도 있고, 정신보건도 있고, 여러 과목이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뒤에서 나오는 게 앞에서 다 용어들이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난 천재야. IQ 막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애여서 백과사전 통째로 외울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처음에 한 번 공부할 때 모든 걸 다 이해하고 다 암기하고 넘어갈 거야 라는 접근으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회독수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죠. 회독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기본 이론 수업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충격받는 게 뭐냐면 분명히 수업 들을 때 이해를 했어. 아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 진도를 좀 나갔어. 앞에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 뒤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못 풀겠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가 한 번 공부해서 여기 있는 이론들을 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할 수는 없다. 이 회독을 반복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중보건 보건행정 암기 과목이지 외워야지. 아닙니다. 어떻게 다 외울 거야? 나 천재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통째로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반복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감염병 같은 경우도 1급, 2급, 3급, 4급 막 노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문장 만들어가지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질병에 대한 이해를 하고 1급, 2급, 3급, 4급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 질병, 이 질병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1급이겠네. 얘는 3급이겠네. 요렇게 접근을 해야지 얘를 노래 따라서 시험 볼 때 시간도 촉박하는데 언제 노래 불러서 그거 찾을 거야. 심지어 앞글자 똑같은 애들은 얼마나 발진 티푸스, 발진력, 둘 다 발진인데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암기되게 해드릴 거예요. 수업 중에 무한 반복을 하고 무한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저절로 암기가 돼서 나중에는 무슨 질병 몇 급 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해드릴 거니까 처음부터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이해 위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거든요. 시험 문제 지문이. 그러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긴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개념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들을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는 제가 언제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심화이론 지나고 난 다음부터 문제풀이 할 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 문제를 또 무한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남은 애들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비법, 누가 몇 개월 만에 붙었대. 그 유튜브에 막 자랑하면서 올렸어. 그래서 그 사람 거 열심히 보고 나도 따라해야지? 안 돼. 그건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도를 따라가야 돼요. 정도를 따라가야 돼.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누가 어떻게 해서 붙었더라로 쫓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복이 먼저 돼야 되고 반복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어 있으면 마지막 것들을 암기한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기본이죠. 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난 진짜 이런 능력은 탁월한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신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재주를 타고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변에 친구들 막 수학 이런 거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기도 했는데 설명을 쉽게 잘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 이 공중보건 중에서도 다른 파트는 다 독학이 가능하지만 역학, 보건통계는 독학이 좀 어려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는 제가 장단컨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칠걸요? 쉽게. 그래서 실제로 석사 과정에서 역학이랑 통계를 거의 포기하듯이 했던 학생들이 연구사 수업 들으면서 제 역학이랑 통계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제가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은 좀 뛰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조금 더 쉽게 공부시켜 드릴 거고 실제 우리 보건직이든 기술직이든 합격생들 보면은 보통 학생들이 역학, 보건통계 이쪽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수업 들은 것만으로도 시험 보는데 충분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강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앞에서 나왔던 게 뒤에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올 게 앞에 나오기도 하고 무한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릴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그 역사에서 연도 같은 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 연도 외워야 되거든요. 외울 거 가뜩이나 많은데 연도는 여러분들 툭 치면 입에 나오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 수업마다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계속 물어보고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연도 같은 거 미리 외우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감염병도 툭 치면 나오게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무한 반복하면서 자동으로 암기되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가능한 모든 범위. 제가 제 목표는 뭐다? 여러분들을 다 100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가능한 범위들을 거의 완벽하게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내용이 있다? 그거는 투머치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교재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때의 기준이 뭐냐면 시험 문제에 전혀 제 교재에 없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완전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을 다 교재에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을 해요. 얘는 만점 방지용 문제야. 이번에 나왔지만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걔네들은 안 들어가요. 근데 새롭게 나왔어. 야,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애들은 제가 교재에 넣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인데 이후에 잘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까지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제 수업에서의 강점이 뭐냐면 제가 연구사 강의를 같이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사 시험은 연구사 6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험 문제가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겠어요. 이제 그 문제에 출제된 내용들 중에서 요거 보건직 기술직으로 넘어오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심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커버했을 때 거의 만점을 받을 수 있게끔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 교재에도 없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 푸는 요령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기출 문제 풀이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신 경향을 제가 잘 잡아드려요. 왜냐하면 출제 경향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진짜 출제 많이 됐는데 점점 빈도가 낮아지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출제된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유형인데 요거는 앞으로 출제가 가능해. 요건 출제위원들이 좋아할 문제야 라는 거를 제가 짚어드리는데 그게 적중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합격생들이나 또는 시험 후기 같은 거 보면은 갔는데 교수님 마지막에 이거 중요하다고 찍어준 거 나왔어요. 그래서 맞았어요 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지금 이제 기본 이론,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제가 그동안은 심화 이론이라고 했었는데 핵심 이론으로 조금 바꿨어요. 이게 제 강의에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고 단원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기본 이론 수업이 8월에 개강을 해서 10월까지로 돼 있긴 한데 한 12주 이상 걸릴 수는 있거든요. 조금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0월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11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 첫째 주 안에는 끝낼 거예요. 제가 11월 2일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진도를 최대한 빨리 빼서 10월 안에 강의를 끝내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기본 이론이 10월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 교재 1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 수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 싫어하시는 분들은 뭘 싫어하냐면 왜 다 읽어줘? 왜 다 읽어줘? 그거 되게 싫어요. 그거 다 읽어주는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제 수업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요약해주는 핵심 설명해 주시는 분 수업 들어도 돼요. 왜? 나한테 맞는 수업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왜 다 읽어주냐? 제가 안 읽어주면 여러분들 안 볼 거잖아요. 그렇잖아. 내가 밑줄 찍어주면 몇 줄 근 것만 볼 거잖아요. 그럼 100점을 못 맞아요. 왜? 지엽적인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에다가 밑줄을 긋지만 그 나머지 내용을 알아야지 그 핵심이 왜 핵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 이론을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거 문장을 다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장을 어떻게 외워? 문장 못 외워요. 그냥 흐름, 뉘앙스, 느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핵심 이론이 들어갑니다. 11월에서 12월인데 이 2달 안 걸려 한 6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 이론은 우리 제가 안심노트라고 해서 요약집으로 제 나오는 책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요약집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약집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약돼 있잖아, 너무.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으로 전체 시험을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80점은 무난하게 맞아요. 요약집으로 공부하면 80점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약집은 말 그대로 요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들고 조그맣게 핸드북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거고, 이 핵심 이론 수업에서 다뤄지는 내용만 완벽하게 공부하면은 80점은 무난하게 맞을 거야. 이걸 완벽하게 했다는 전제하에. 하지만 우리는 100점이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의 이해와 암기를 도와드릴 거고, 그러면서 심화 이론을 같이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연구사의 직렬에 출제가 됐는데 내용이 좀 딥하고 일반적인 공중보건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기술직이나 보건직 문제에 출제가 되겠다 하는 내용들로 심화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심화 이론들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자, 1월부터는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이 들어가는데, 기출문제집 제 문제집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제가 엄청 많아요. 특히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우리 기술직 시험이 지역마다 문제가 다 다르잖아요. 시도별로 문제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다 복원을 해서 한 해에 쌓이는 문제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중복되는 문제들을 그냥 문제집에 다 넣고 있어요. 자, 그렇게 다 넣는 이유는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어떤 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가끔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경향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거고, 쉬운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은 직관력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 딱 받아보는 순간 답이 딱 보여요. 이제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에 없는 기출문제가 간간히 있거든요. 그 교재에 없는 기출문제는 제가 이 기출문제 할 때 관련된 이론을 나눠드리거나 해설집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굳이 또 출제할 문제까지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딘가서 이 문제를 보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집에 넣는 거니까 이런 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구나. 근데 그 문제가 또 나올 확률은 좀 적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될지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습득하는 것도.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은 제가 기출문제 수업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기출문제가 그래서 12주인데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려요. 그래서 어쨌든 3월 안에 이 기출문제 해설이 끝나고요. 실전 동형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마지막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쭉 만들어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재면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험 준비를 하는데, 대신 이 모의고사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수업 때 좌절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 진짜 공부 여기까지 다 했는데, 많이 했는데 모의고사 봤더니 60점? 65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그러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한 2배 정도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왜? 그래야지 내가 부족한 공부를 채우지. 모의고사가 쉬워버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싸 90점, 100점, 오케이 나 공부 다 됐어. 이대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고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해서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2배 정도 높여서 연구사 문제의 기준에 맞춰서 아예 어렵게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딱 가면은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이러면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 점수 안 나온다고 좌절하거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자, 마지막 파이널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5월 정도에 제가 이제 하루 날 잡아서 공중보건 한 8시간, 보건행정은 한 6시간 해서 하루 동안 총정리를 해드려요. 이 총정리하는 거에서 한 70% 정도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핵심 이론들이 거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파이널 특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우리 마음가짐만 좀 잡고 가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 제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오늘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슬아슬하게 시험을 봤는데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져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붙었는데 면접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나 지금 3년째 공부하고 있어, 4년째 공부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지 싶죠?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근데 다양한 상태이지만 우리 목표는 다 같아요. 우리는 당장 다음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처음 시작을 딱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준비하면서 목표하고 있는 시험은 뭐예요?
바로 다음에 있을, 만약에 경기도다 그럼 뭐 내년 2월, 3월, 4월쯤에 아마 기술직 시험이 있을 건데 그 시험이 목표일 수 있고, 보건직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있는 시험, 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상반기 시험이 목표가 될 수가 있겠죠. 정말 그러면 그 시험을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아마 공부를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아니, 저는 한 2년 보고 있어요. 저는 한 3년 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그러면은 내가 수험 기간이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때요? 나는 공부를 훨씬 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공부 이미 되게 많이 한 사람인 거죠. 면접에서 탈락했다? 필기 합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나의 그 지식의 차이는 엄청 크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이랑 다시 경쟁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이 사람들이 1년, 2년 동안 공부한 것만큼을 6개월 안에, 1년 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 내 수준이 아니라 나보다 이미 1년, 2년 선배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따라잡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막 늦잠 자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은 놀고 저녁 때 6시 퇴근이지 놀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할 거면 한 3년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1년 안에 합격할 게 목표다라고 하면은 2년, 3년 공부한 사람들의 양을 나는 1년 안에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했다. 굉장히 슬프지. 너무 마음이 아프지. 내가 그 한 문제 실수만 안 했어도 쉬운 문제를 틀렸어. 더 속상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나만 한 문제 차이가 아니라 대부분 한 30%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0점을 맞아야지 한 문제가 부족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건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에 내가 올라온 거죠. 그럼 나는 여기다 요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그 요만큼을 채우기 위한 게 뭐냐면 되게 지엽적인, 그러니까 각자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내가 그 틀린 문제들을 파악을 했을 때 어려운 문제, 완전 새로운 유형 문제, 이런 문제가 틀렸다. 그럼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되게 남들 다 맞춘 쉬운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쉬운 문제를 틀렸는지, 쉬운 거를 괜히 어렵게 투머치 이런 함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습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고치는 연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문이 긴 문제인데 지문이 길어요. 근데 남들은 맞췄는데 나는 틀렸어. 이건 뭐냐면 요즘 문해력, 독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긴 지문을 끝까지 읽고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긴 지문을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취약해서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이제 암기할 것들, 지엽적인 것들 채워 나가셔야 되겠죠. 자,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 말만 들어도 어때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다.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면탈이라니. 제가 한 이제 10년 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강의를 하고, 그때 이제 수강생이 한 5명 있었어요. 저 처음 강의할 때 실강생이 5명이 있었는데, 한 학생이 필기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온 거예요. 근데 2명은 합격을 했고.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극 F거든요. 대문자 중에서도 한 F 한 트리플은 될 거야. 이 감정 공감이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파리를 못 죽여요. 파리가 아플까봐. 약간 이런 좀 이상한 유전적으로 감정 공감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그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를 보는 마음이 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첫 해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와서 수업을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필기를 붙었어요. 제발 막 했는데 면접에서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또 그 친구를 막 또 밥을 먹어 사주면서 막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3번째 해에는 이 친구가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이제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또 떨어졌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안 오고 한 2년이 지난 다음에 들은 소식이, 이 친구가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을 비운 거야. 마음을 비워. 어땠었냐면, 조금 이렇게 예민하고 약간 소극적이고 좀 이런 친구여서, 그때 막 이렇게 카페에 서로 점수 여러분들 막 공유하잖아요. 누구는 몇 점, 누구는 몇 점은 자기는 몇 점인데 해서 남들 얘기하는 거 보고 막 걱정을 하고 미리 걱정하고 이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원할 때도 어디를 할까, 막 누구는 여기 하는데 누구는 작년
친구는 경쟁률 어떻고 막 합격선 어떻고 이거 다 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친구였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지친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마지막에 마음을 비우고 어디를 지원했냐면 그 친구 집이 파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집에 가까운데 그냥 마음 편히 가까운 데를 했는데 딱 붙었어요. 합격해가지고 우리 그 합격자의 밤 저희 행사 같은 거 했었거든요. 온 거야, 이 친구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이 친구 이후로 얼마나 많은 면탈자들을 제가 받겠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아프지 않아. 면접에서 탈락하고 와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면접에서 탈락한 친구들은 결국은 붙어요. 결국은 합격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좋은 데로 간다. 다 그랬어요, 진짜. 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설명을 다 얘기해 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결국 그 면접에서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 자리 내 자리 아니야. 아니 솔직히 여러분 이분 그 시험 점수 비슷해요. 한 몇 명 앉혀놓고 한 뭐 5분 얘기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나를 얼마나 파악했다고 얘보다 내가 낫고를 판단을 해요. 그냥 거기랑 조금 더 잘 맞는 사람을 그냥 성향상 취한 거고 내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면접에서 2번, 3번 떨어진 친구 되게 많거든요. 한 친구는 그 경기도는 완전 그 블라인드로 점수 상관없이 면접에서 채용하거든요. 이 친구가 뭐 충북에도 붙었는데 면접에서 1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합격을 해서 95점 1명, 90점 1명이었어요. 2명이고 2명이 필기 합격했고 이제 1명 채용하는 건데 이 친구가 95점이었어요. 고득점자잖아. 그 애가 너무 괜찮아. 우리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 높은 합격생이에요. 여러분들이랑 막 얘기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95점이면 얘가 붙어야지. 한 문제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붙어야지.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 너무 괜찮은 친구거든. 그 얼마나 좌절해서 처음에 이 친구가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했을 때 얘가 저한테 지금 장난하나? 진짜로 얘 지금 나 놀리려고 장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안 믿겼는데 이 친구 떨어진 거야, 경기도에서. 이제 일주일을 속상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몇 개월 뒤에 서울시 시험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시험 봤는데 붙어가지고 결국은 최종 합격해서 집에서 그 한 지하철 세정거장 거리에 있는 보건소로 발령받아서 그 친구가 그 어디 상도동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보건소로. 그래서 발령받아서 출퇴근 집에서 하면서 발령받은 다음에 아기도 낳고 육아휴직도 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승진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진 혹시라도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다,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더 좋은 자리로 가기 위한 거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슬퍼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아, 나 이제 붙겠구나, 나 이제 붙긴 붙겠구나. 근데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데 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찾아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생활 N년차, 우리 요번에 합격수기 올라온 것 중에 주땡범이라는 합격생이 있어요. 그 합격생을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합격수기를 굉장히 길게 잘 써줬는데 이 친구가 합격하기 전에 저한테 상담을 좀 많이 보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의 4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까지 하지?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하기로는 이제 남학생이었고 방사선 기술직, 그래서 방사선사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제 뭐 일을 하면서 하다가 아마 뭐 그만두고 하다가 그랬어요. 어쨌든 애도 있고 그런데 아빠인데 수험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제 2년 3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떨어졌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올라온 거야. 근데 이렇게 한 3년 정도 공부를 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알아. 정말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상담한 게 상담한 그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뭐냐면, 제가 요번에 경기도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연습 삼아. 그 친구는 이제 경북 쪽 어디 대구인가 어디 경북 쪽 어딘데 경기도 시험을 연습 삼아 봤는데 제가 경기도 시험에 필기를 합격하면 어떡하지? 아, 보기 전에 문제를 했구나. 제가 보기 전에 연습삼아 볼 건데 제가 합격할 것 같아요, 필기를. 그 느낌이 든 거야, 이 친구가. 이제는 한 3년, 4년 되니까. 그래서 필기 합격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는 면접, 거기 못 가는데 어차피 지역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내가 필기 붙으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몇 문제를 틀리게 적고 나올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웃기잖아, 그 상담 내용이.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필기 합격하더라도 면접 안 가시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부러 몇 문제 이렇게 틀리게 하고 나오셔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보고 나는데 다시 저한테 후기를 또 남겼어요. 필기를 역시나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N년 차가 되면은 그 정도 경지에 올라오게 돼요. 결국은 합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하고 근데 이제 면접을 안 가서 이제 뭐 학생들한테 피해 준 건 없죠. 안 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다음에 원래 자기 지역에서 시험을 봐서 당연히 합격을 하고 면접도 합격을 해서 이제 합격 후기를 남겼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어디도 한 번 더 볼 거래요, 또. 그러니까 재미가 붙은 거야. 왜냐하면 어디 시험이든 내가 다 붙을 것 같거든. 근데 이 친구가 처음이 아니라 이런 친구가 기술직 임상병리 쪽 기술직 친구 중에도 여학생인데 3년째 됐을 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는 이제 부천에 이미 붙었어. 근데 시험 보고 와서 뭐라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까지 합격을 하고 근데 와서 뭐라 하냐면 교수님 문제를 딱 보니까 아 이거 헷갈리라고 된 거구나. 이게 보이더래요, 다. 그래서 붙고 그 다음 11월에 경기도 시험이 있었는데 2월에 또 있었어요. 그래서 2월에 또 봤는데 성남 쪽으로 했는데 또 붙은 거야.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부천이랑 성남이랑 두 군데 다 합격을 해놓고 발령 받기 직전에 이제 어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면접관들의 분위기가 부천이 더 좋았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부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N년 차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 2년 3년을 어떻게 공부해,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1년 공부하고 합격하나 2년 공부하고 합격하나 3년 공부하고 합격하나 합격하고 나잖아요. 똑같아요. 아무 기억 안 나요.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했고가 기억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약간 여고 시절 추억을 생각하듯 우리 그때 하고 나가지고 거기 뒤에 산책하고 우리 어디서 밥 먹고 그랬잖아.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N년차까지 공부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제 얘기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합격하고 나면 다 똑같다. 그래서 실제 아까 그 서울시 이제 뭐 면접 몇 번 떨어지고 합격했다고 한 그 친구랑 그 다음에 그 부천이랑 성남 두 군데 다 붙었다는 친구가 다 같은 시기에 수업을 들었던 친구라서 그 둘을 합격하고 한 5년, 3, 4년 지난 다음에 저랑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하는데 그 약간 옛 추억 얘기하는 거지. 옛 추억 얘기. 내가 몇 년 공부했는지는 기억 안 나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구사도 한 3년 공부하고 합격한 학생들 다 합격한 다음에 저랑 만나서 얘기하는데 진짜 추억인 거야,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 이 시간이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시간이 추억이 되느냐 기억이 되느냐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합격을 해서 나의 수험 기간을 나의 추억으로 되새김질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결국은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삶의 가치관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잘 살았고 잘 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이 말을 좀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연초 계획 세우시는 분들 있어요? 이제 1월 딱 되면 나는 올해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막 계획하는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해? 그렇구나.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연초 계획, 뭐 월초 계획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우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러 개를 막 적어놔. 그럼 안 될 것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보잖아요. 어느 순간 돼 있어. 근데 그게 내가 막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부은 게 아니야. 근데 나는 그걸 그냥 희망했을 뿐인데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흔한 뭐 성공과 관련된 뭐 유튜브나 책이나 이런 데서 흔히 나오는 말이지. 시크릿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흔히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어? 어떤 남자 만나고 싶어?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어? 나중에 돈은 얼만큼 벌고 싶어?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 나중에 어떤 여가를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도 나 공부하면서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과 나는 요거 하나만 합격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의 합격 여부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해 주냐면은 저 아들 낳으면 안 돼요. 나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아들을 점지해 줘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그러면 딸을 점지해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집중한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피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고 있느냐. 동사는 몰라요. 시는 동사를 몰라. 명사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아들을 주는 거고, 딸을 생각하고 있으면 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을 생각하면 합격으로 가는 거고, 불합격을 생각하면 불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불합격이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나올까? 먹는 수질 기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본다고 합격할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합격할 거라는 걸 믿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 합격할 것 같아. 이거 하나만 더 보면 합격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정말 영향 많이 미쳐요.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살면서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 제가 32살 됐을 때, 제 때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제 친구들은 26에서 28에 결혼을 다 했어요. 저 빼고. 30 넘으면 완전 노처녀였어, 그때는. 32살에 저만 남아있었는데, 그때까지 전 결혼할 마음이 아직은 없었는데, 나는 나중에 아주 능력 있고 안정적인 남자 만나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강의하면서 취미생활 하면서 살고 싶어. 가 저의 레퍼토리였어요. 그냥 그게 막연한 저의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살면서 뒤를 돌아보니 정말 딱 그렇게 그냥 아주 능력 있고 아주 안정적이고, 저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강의를 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걸 되게 많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시험을 위한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희망 점수 적어두세요. 이거 뭐 어려워? 포스트잇에다가 100점, 100점, 100점 적어놓으면 되잖아. 희망 점수 몇 점이에요? 몇 점 맞을 거야? 그치, 100점 맞을 거지. 그게 기술직이었나? 생물은 몇 점 맞을 거예요? 100점. 법규는. 그치?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해서 포스트잇에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책상에 붙여두세요. 그다음에 책 앞에도 다 붙여두세요. 이거는 제가 실제 그 석사과정 할 때랑 대학 때도 그랬고 학사 때도 그랬고, 실제 시험 볼 때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 저는 모든 과목 점수를 다 적어놔요. 원하는 점수를. 그다음에 공부하다가 걔를 보잖아? 기분이 너무 좋아. 내가 이 점수 맞을 것 같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공부가 잘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석사할 때도 조기 졸업했어요. 학점이 4.3, 저희 학교 4.3 만점인데 4.0이 넘으면은 한 학기를 빨리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처음에 학교에 딱 들어가는데 조기 졸업이라는 제도가 있대. 해서 오케이, 난 조기 졸업을 할 거야. 마음을 먹었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너무 즐거워서 잊어버렸어. 그거를 잊어버렸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그 4학기 됐을 때 그 생각이 난 거야. 근데 점수를 보니까 3.9 얼마야. 그래서 이번 시험에 4점 몇을 맞으면은 내가 평점을 4.3 이상으로 높여서 4.0 이상으로 높여서 할 수가 있겠는 거야. 그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합격생 중에서 이렇게 막 했더니 한 학생이 이제 대학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공부하러 와서 했는데 떨어졌어. 복학을 했어.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왔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때는 얘가 이걸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하던 막 언니들이 있었는데, 주변 언니들한테 맨날 이 친구가, 언니 저 공중보건 100점 맞을 거고요, 생물 95점 맞을 거고요, 법규 100점 맞을 거예요를 맨날 얘기하고 다닌 거야, 이 친구가. 진짜로. 그리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수업할 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느린 친구였어.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좀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 많이 미칩니다. 이거 안 어렵잖아. 돈도 안 들잖아. 시간도 안 들잖아. 꼭 적어두고 주변에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합격 수기를 먼저 써보세요. 어떻게? 내 계획인 거야, 합격 수기가. 그렇잖아요. 합격 수기에 다 뭐 써요? 저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총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었고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어떻게 쉬었고요. 뭐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습니다잖아.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는 그거는 계획인 거예요. 근데 계획을 이렇게 하겠어가 아니라 합격 수기로 쓰세요. 내가 합격한 다음에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훨씬 크고, 그 합격 수기 이렇게 쓴 친구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학교생이 그 친구는 기술직이었고 임상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한 5, 6년 됐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합격하자마자 학원으로
전화해가지고 막 달려왔어요. 진짜 저를 만나러 달려왔어요. 너무 확 와가지고 제가 지금 놀래서 무서웠어서 남학생이 너무 이렇게 확 오니까. 근데 이 친구가 5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5개월 만에 합격했으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친구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도 지방에서 나왔고 공부도 못했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그랬대요, 자기가. 근데 자기 선배가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야, 너도 해볼래?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 친구가 그때 저기 부천에 있는 어떤 병원을 다니다가 병원을 그만두고 5개월을 빡시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합격을 한 건데 이 친구가 뭘 해놨냐면은 여기 앞에다가 합격 쓰기 적어가지고 붙여놓고 맨날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를 소개해준 선배는 불합격했는데 이 친구가 합격해가지고 약간 동네에서 막, 그래도 서울시 합격해가지고 동네 자랑거리가 된 거지, 이 친구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효과 되게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즐겁기만 한 노력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상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상상을 할 때는 여러분 합격 이게 아니야. 합격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합격하면 뭐 해야지 이거예요. 여러분의 사실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합격이 아니라 합격해서 공무원이 돼서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의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렇죠? 목표는 명사가 아니라 사실 동사여야 돼요. 그래서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해서 뭐 해야지가 돼야 돼요. 그럼 합격해서 뭐 할 거야? 그럼 합격하면 뭐 할 거야? 합격한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 여행 갈지를 찾아봐요. 공부하다가 지치잖아? 그러면은 나 일하다가 휴가 때 어디 갈까? 요걸 찾아보는 거야. 합격하면 뭐 할 거야? 여행 갈 거야. 우린 여행을 너무 좋아. 여행의 민족이야. 그쵸? 저도 여행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여행 가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여행지 검색할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합격한 다음에 휴가를 몇 월쯤에 갈까? 그래, 나 요때 가야지. 그럼 요 계절에 가기 좋은 여행지가 어딜까를 찾아야 돼. 여행 갈 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계절별로 맞춰서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여름인데 동남아 가고 그러면 죽어요. 여행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지역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집은 어디에다 얻고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내가 칼퇴근을 한 다음에 오후에 취미 생활은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겁니다. 단순히 합격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 그럼 공부가 얼마나 즐겁겠어. 그걸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쵸? 그래서 그 길이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대학 때 혹시 재수하거나 삼수한 친구들 있잖아요. 재수하는 동안은 막 미칠 것 같아. 내 친구들은 가서 다 놀고 있는데 나만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합격해서 대학 가고 나잖아요. 아무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그냥 추억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연연해 할 필요 없이 이제 이 목표만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합격 수기 많이 읽어보잖아. 근데 합격 수기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단기 합격생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봤어? 막 3개월 만에 합격하고 6개월 만에 합격하고 뭐 9개월 만에 합격하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 친구들의 합격수를 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루 순 공부 시간을 얘기해요. 하루 순 공부 시간이 뭐 12시간이에요, 14시간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 12시간, 14시간을 정말 순 공부한 거야. 중간에 핸드폰 안 보고 딴짓 안 하고 진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어요. 각자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럼 나는 내 스타일에 맞는 패턴을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꽃이 3월에 피는 꽃도 있고요. 4월에 피는 꽃도 있고요. 9월에 피는 꽃도 있어요. 누가 제일 예뻐요? 다 예쁘지. 일찍 폈다고 예쁘고 늦게 폈다고 안 예쁜 거 아니거든요. 지 필 때 펴야 예쁜 거야. 9월에 필 놈이 8월에 7월에 필면은 걔는 못 살아남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과 패턴을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운 게 합격 수기를 보면은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이 합격 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사 시험 3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합격한 친구들한테 야, 너네 합격 수기 좀 써.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히 그 단기 합격생들은 쓸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막 순 공부 시간 이렇고 하루도 안 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나는 아침에 한 9시부터 시작해서 한 7시, 8시까지 하고 주말엔 좀 쉬고 여행도 가고 합격 쓰기에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합격 쓰기의 그 단기 합격생은 전체 합격생의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지만 자랑할 게 많으니까 그 합격 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6개월, 1년 만에 못했다고 그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가, 나는 왜 안 된가라는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벼락치기 스타일이야.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벼락치기에 강한 애들. 이런 친구들은 3개월, 6개월 준비해야지. 근데 나는 벼락치기 안 돼. 나는 서서히 차근차근 쌓아가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 OT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 OT가 여러분들 수험 생활, 전체 수험 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